박경희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섰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녀는 하나씩 반찬을 담기 시작했다. 버섯 나물은 참기름에 살짝 묻혀 고소하게, 애호박은 얇게 썰어 기름기 없이 담백하게 볶아냈다. 코다리 조림은 전날 미리 손질해둔 것을 천천히 졸여가니 배도록 했다. 단출한 식단이었지만 그 안에는 며느리와 아들을 향한 오랜 정성이 배어 있었다. 반찬을 담는 손끝은 조심스러웠다. 용기 하나하나를 겹겹이 싸고 국물이 새지 않도록 뚜껑을 여러 번 확인했다. 어린아이 소풍 도시락을 싸듯 꼼꼼한 그 손길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아들 세현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며느리 유나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제대로 된 한 끼를 챙기기란 쉽지 않으리라는 걸 경희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주 반찬을 챙겼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열흘에 한 번씩 짐을 싸서 아들 부부의 집으로 향했다. 그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말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음식으로 전하는 어머니의 방식이었다. 경희는 반찬 봉투를 들고 현관을 나섰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바람은 제법 서늘했다. 그녀는 가디건을 여미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 안은 조용했고 창밖 풍경은 익숙했다. 아파트 단지들이 지나가고 공원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경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 부부의 얼굴을 떠올렸다. 요즘 세연이 얼굴이 조금 지쳐 보였던 것 같았고 윤하는 전화 목소리가 예전보다 가늘게 느껴졌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물어보려다가도 괜히 참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말을 삼키곤 했다. 그저 이렇게 반찬을 놓고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집에 가면 냉장고에 반찬이 채워져 있을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에게는 작은 위안이 될 거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았다. 그저 곁에 있다는 것, 언제든 기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날 때 경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오늘도 특별할 것 없는 방문이었다. 반찬을 놓고 간단히 집 안을 둘러보고 조용히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어느 오후의 일과처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경희는 아들 부부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복도는 고요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직 귀가하는 사람들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현관 번호를 눌렀다. 자물쇠가 열리는 경쾌한 전자음이 울렸고 문 손잡이를 돌려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을 지나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윤하가 즐겨 쓰는 디퓨저 향이었다.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거실 전체에 퍼져 있었다. 경희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실내로 들어갔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소파 위에 놓인 쿠션들은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유나는 늘 집안을 단정하게 유지하는 편이었다. 경희는 부엌으로 향했다. 반찬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안은 비교적 텅 비어 있었다. 우유 한 팩과 요구르트 몇 개, 그리고 김치통 하나가 전부였다. 역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가져온 반찬들을 정리하며 속으로 안쓰러움을 삼켰다. 버섯나무를 냉장고 안쪽에 넣고 애호박 볶음은 중간 선반에 놓았다. 코다리 조림은 무거워서 맨 아래 칸에 자리를 잡았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경희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오늘도 수고했겠지. 두 사람 모두 고생이 많겠지. 이런 반찬이라도 있으면 저녁 한 끼는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거야. 냉장고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문득 묘한 감각이 스쳤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었다.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너무 조용했다. 아파트 특유의 생활 소음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경희는 자신의 숨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부엌에서 거실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다. 그런데도 뭔가 미묘하게 달랐다. 소파의 각도가 조금 달랐던가. 아니면 커튼이 평소보다 더 열려 있었던가. 경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때였다.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정적 속에서는 또렷했다. 경희는 순간 숨을 멈췄다. 소리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현관 쪽에서 자물쇠 소리가 울렸다. 경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다. 아들은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니었다. 세현은 보통 7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며느리 유나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다. 오후 내내 회의실에 있을 거라고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 말했었다. 그렇다면 지금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인가? 경희는 부엌 한쪽에 몸을 살짝 기댔다. 시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첩이 미세하게 삐걱이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귀에 들어왔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경희는 숨을 죽이고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문이 완전히 열렸다. 그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다. 현관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다. 며느리도 아니었다. 경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성이었다. 그녀는 30 중반쯤으로 보였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천천히 실내화로 갈아 신었다. 그 동작은 어색함이 전혀 없었다. 마치 수십 번도 더 해본 일상적인 몸짓처럼 자연스러웠다. 여성은 가방을 들고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집안 구석구석을 후웠다. 소파를 지나고 식탁을 스쳐 지나가며 창가 쪽을 둘러보았다. 마치 자신의 집을 확인하듯 익숙한 눈빛이었다. 경희는 부엌 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숨을 죽였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다. 여성은 거실 한가운데서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다. 부드러운 가죽 소재의
고급스러운 가방이었다. 그녀는 가디건을 벗어 소파 등받이에 걸쳤다. 모든 행동이 지나치게 편안했다. 이 공간에 완전히 익숙한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경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부엌 조리대 모서리를 꽉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상황을 파악할 틈도 없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여성은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경희는 몸을 더욱 웅크렸다. 안방 문이 열렸다. 여성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닫혔다.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안에서 옷을 여미는 듯한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 그리고 침대 스프링이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은 멈춘 듯 흘렀다. 경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현관으로 나가자니 여성과 마주칠 수 있었고, 그렇다고 이대로 숨어 있자니 더 이상한 상황이 될 것 같았다. 안방에서는 계속해서 소리가 들렸다. 옷장이 열리는 소리,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 그리고 한숨 같은 것. 경희는 귀를 막고 싶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사람처럼,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버린 사람처럼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 집에서는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던 풍경이 눈앞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꾸린 이 공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존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 그것도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경희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 여성은 누구인가? 왜 이 집에 열쇠가 있는가? 왜 이렇게 편안하게 드나드는가?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떠오르고 싶지 않은 답들 뿐이었다. 안방문이 조금 더 열렸다. 경희는 반사적으로 더 몸을 숨겼다. 여성의 그림자가 복도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천천히 밖으로 나오는 듯 했다. 경희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어떤 말도 어떤 움직임도 허락되지 않는 순간이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시간은 끈적하게 흘렀다. 경희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경희는 떨리는 손끝으로 식탁 위에 반찬 봉투를 만졌다. 손가락이 비닐 표면을 스치는 소리조차 공기를 가르는 것처럼 크게 들렸다. 그녀는 숨을 최대한 얕게 쉬며 부엌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안방 쪽을 주시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여전히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의 감각이 무뎌진 상태에서 경희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그때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주저함 없이 여성이 복도로 나왔다. 그녀는 다시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머리를 매만지며 거실로 걸어 나왔다. 경희는 몸을 더욱 움츠렸다. 조리대 아래로 시선을 낮추고 호흡마저 멈추듯 고요히 있었다. 여성은 소파에 놓아뒀던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잠시 거실을 둘러보았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혹은 작별 인사를 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여성의 시선이 부엌 쪽으로 향했다. 경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눈이 직접 마주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공기가 일순간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여성은 식탁 위에 놓인 반찬 봉투를 발견한 듯 미세하게 고개를 기울였다. 그녀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놀람도 당황도 아닌 무표정이었다. 몇 초가 영겁처럼 흘렀다. 여성은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않기로 한 듯 시선을 거두었다. 그리고 현관 쪽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미는 소리, 그리고 문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차례로 들렸다. 문이 열렸고 여성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비정하게 또렷했다. 철컥 하는 자물쇠 소리가 울린 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경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동시에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거실에는 침묵만 남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평온하지 않았다. 반찬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와 어딘가에서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경희는 천천히 거실로 나왔다. 소파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성이 앉았던 자리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공간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경희는 소파 쿠션을 내려다 보았다. 미세하게 눌린 자국이 보이는 것 같았다. 아니, 그냥 그렇게 보이고 싶은 것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안방 쪽을 바라보았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안을 들여다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식탁으로 돌아와 반찬 봉투를 다시 정리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쥐기가 어려웠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반찬들을 다시 넣었다. 아까 넣었던 바로 그 자리에 버섯나물, 애호박볶음, 코다리조림 하나하나 정갈하게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지금 본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본 것이 맞는가? 혹시 착각은 아니었을까? 경희는 수없이 자문했다. 하지만 현관에서 들렸던 자물쇠 소리, 거실을 가로지르던 발소리, 안방에서 들렸던 움직임들은 너무나 선명했다. 착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생생했다. 냉장고 문을 닫고 경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깊고 긴 한숨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가?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경희는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손은 여전히 떨렸다. 문을 열고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보았다. 모든 것은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제 그녀는 알아버렸다. 며칠이 지났지만 경희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본 장면은 잠들 때마다 눈앞에 떠올랐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거실을 가로지르던 낯선 여성의 뒷모습, 안방으로 사라지던 그림자. 모든 것이 생생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혹시 꿈이었을까 싶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아들은 언제나처럼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일은 바쁘지만 괜찮다고, 어머니는 건강하시냐고, 다음 주말에는 집에 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희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짧게 대답했다. 그래, 나는 괜찮아. 너도 몸 조심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며느리 윤하는 며칠 뒤 메시지를 보내왔다.
반찬 잘 먹고 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하자고 했다. 밝은 말투였다.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는 다정한 문장이었다. 경희는 한참을 메시지를 들여다보았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결국 짧게 좋다고만 답했다. 그들의 일상은 변함없어 보였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범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경희가 본 장면은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다. 그 여성의 얼굴, 익숙하게 집안을 둘러보던 시선,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향하던 걸음걸이.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경희는 수십 번 마음속에서 말을 꺼내다 집어삼켰다. 세현아, 사실 그날 내 집에 갔을 때 그렇게 시작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윤하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려다가 목구멍에서 멈췄다. 말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길 것만 같았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죄책감은 자라났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옳은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정말 사랑인가? 경희는 밤마다 뒤척였다. 잠들지 못하는 새벽,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이 질문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경희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가을빛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 어느 쪽이 옳은 선택인가? 경희는 확신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면 아들의 삶은 무너질 것이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깨질 것이다.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침묵하면 거짓 위에 서 있는 평화를 지켜주는 셈이 된다. 경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실이 때로는 말보다 더 잔혹하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알리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주말이 다가왔다.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야 하는 날이었다. 경희는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까 고민했다. 옷을 고르는 일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그녀는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다. 그날 이후 경희의 방문은 더 이상 가볍지 않았다. 반찬을 싸면서도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들 부부의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문틈 너머로 보았던 그 그림자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지울 수 없는 얼룩처럼. 그리고 경희는 알았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는 평생 이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든 말하지 않든 그날의 기억은 영원히 그녀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침묵의 무게는 진실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다.